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이번에 승진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방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문제, 그건 뭐 문제 풀어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지문이 길었던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에 쫓길 수는 있다. 지문이 길어졌으니까 항상 지문 앞으로도 계속 길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현장을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좀 현장을 같이 우리가 학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역질 화재의 진행 단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화재의 진행 단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행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화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감퇴기가 될 것이고, 여기가 프레시 오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발화라는 얘기는 전도 현상, 처음에 뭐 기계의 마찰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도가 되고 거기서 이제 발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파크나 불꽃에 의해서 유도되거나 점화원 없이 되는 거죠. 점화원 없이 자체 열에 의해서 인하점이 아니고 발화점에 도달한다. 하나의 말 장난을 한 거죠. 네, 한다. 그래서 틀렸고. 자, 성장기에 대해서 적은 공기가 나왔어요. 공기라는 것은 냉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기에서 벽 근처에 있는 가연물들은 비교적 적은 공기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열은 높아진다는 거야. 왜? 공기는 냉각 효과가 있는데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바닥에서 여기에 가연물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주위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에 있는 가연물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산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에 있는 이런 가연물은 비교적 적은 공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열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하연물들을 지른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프레시 오버는 성장기와 채성기 기간의 과도적이 맞죠. 성장기와 채성기의 어떤 과도적 전환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발화와 같은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채성기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레시 오버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집적된 가연성 가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려요. 이게 지금 구역실이란 말이잖아요. 구역실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면 그 다음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양의 연소하지 않는 가스가 불완전 연소의 가스가 생성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시 오버 대응 전술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백드래프트의 예방법과 프레시 오버의 대응 전술의 그 두 개가 서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다. 문제 내기가 참 좋다는 얘기를 했고 제 문제집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프레시 오버의 대응 전술을 한번 봅시다. 자, 프레시 오버의 대응 전술. 자, 프레시 오버의 대응 전술.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프레시 오버의 대응 전술은 세 가지. 배연지연이 있고요. 배연지연,
배연을 좀 지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차단. 공기차단 지연이 있습니다. 공기차단하면 불이 꺼지죠. 그러나 좀 지연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프레시 오버는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냉각 지연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의 예방법. 백드래프트의 예방입니다. 예방법. 예방도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도 배연입니다. 예. 배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측면 공격이 있고요. 정면 공격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배연이라는 말은 좀 비슷하지만 여기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유는 틀려요. 예, 프레시 오버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연을 좀 지연을 시키는 것이 대응하기가 좋다. 프레시 오버는. 그렇죠. 배연하기 위해서 열어버리면 오히려 프레시 오버가 더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기 차단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연시키는 것이, 예, 그것이 대응할 수가, 프레시 오버를 대응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오니까 관창 호수 연결이 지연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것은 산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프레시 오버 대응 전술에서 산소와 관계 있는 건 산소 차단입니다. 공기 차단. 예, 요것이 답이에요. 사람이 대피했다는 것은. 공기 차단 4번이 답이란 말이죠. 나머지 급냉과 측면, 배연, 측면과 공격 요것은 뭡니까? 이것은 백드래프트의 문제예요. 예, 백드래프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배연 지연은 아니죠. 예, 공기 차단 지연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프레시 오버 백드래프트의 대응 전술과 백드래프트의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주스 기법에 대해서, 3D 방수 기법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시험 나온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 시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펄싱이 있고요. 페인팅이 있고, 그 다음에 펜슬링이 있습니다. 자, 펄싱은 진입 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기 진입 전에 이 공간에다가 물을 던져서 냉각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페인팅은 천장이나 벽 부분에 물을 뿌려서 또다시 화재를 죽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펜실링은 말이죠. 하점이 하는 거죠. 하점이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요거는 벽과 천장. 요 세 가지 기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러면 또 이 펄싱에서는 말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숏, 미디엄, 그죠? 롱 펄싱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뭐 몇 척 끊어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죠? 하점실 전에 할 거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 할 것인가 물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3번을 볼게요. 관창소는 하점실 진입전이 맞아요. 예, 진입전이라고 그랬죠, 펄싱은. 진입전 머리 위쪽 및 주변 상층부 하염이라고 그러는데, 주변 상층부 하염이 아닙니다. 연기층이에요, 연기. 하염이 지는 게 아니죠, 펄싱은. 숏펄싱은. 그래서 연기란 말을 해야 돼. 이건 틀렸고요. 예, 연기층을 한다. 그 다음에 미디엄, 그 다음에는 한창소는 하점실 진입 전, 맞아요. 전면 상층부 연기층 및 간헐적 하염이라는 것이 맞아요. 요거는 연기층에다가, 요거는 연기층인, 그러니까 숏은 연기층인데, 미디엄은 연기층도 있지만 간헐적 하점, 간헐적 화염, 요건 맞는 겁니다. 예, 이건 틀렸어요. 요건 맞는 겁니다. 롱펄싱은 뭐냐? 롱펄싱은 하점이 들어가요. 자, 롱펄싱은 상층부 연기층 및 하염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구분해야 돼요. 페인팅은 문틀 주변에 방수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 방수하고 하천실 진입 전에 벽면 및 천정에 한다. 벽면 및 천장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하천실 진입 전에 하는데 페인팅이 뭐라 해서 페인팅은 진입한다고 그랬죠. 진입
진입한다. 진입 전이냐, 진입 시 하느냐. 그 차이예요. 물론 말장난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진입 시니까 이거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펜실링은 이건 하점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펜실링은 관창선호 하점 상층부를 이거는 상층부가 아니고 하점을 목표로 하는 거란 말이죠. 틀렸어요. 펜싱은 하점. 그러니까 우리가 펄싱과 페인팅은 펜싱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잖아. 준비 단계. 그렇죠. 준비 단계란 말이야. 준비가 됐으면 펜실링에서는 바로 하점에 공개하는 거지. 하점 상층부가 아니라 이거죠. 네. 그래서 답은 뭡니까? 두 개. 나와 다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 전략에서 측면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층 건물에 대해서 측면이 있고 정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격 유보, 한계적 그렇게 해서 외부 공격, 방어적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정면 공격이 있고, 정면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뭐 한계, 뭐 약간 유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 방어적.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꿀팁 효과가 뭐예요? 꿀팁 효과라는 것이 고층 건물에서 꿀팁 효과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잖아요. 옥상으로. 그렇죠? 1층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도록 한 것이 꿀팁 효과인데 여기서 창문이 열렸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팀이 공격을 할 때 창문이 열려있고 이렇게 하다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창문이 열려있으면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측면에 붙어서 공격하는 거죠. 정면에 창문이 열려있으면 바람이 확 들어오면 우리가 작업을 못하니까 측면을 비켜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 꿀팁 효과는 창문을 통해서 배연 작업이 개시될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하염이 휩쓸려서 정면 공격팀을 덮치거나 덮칠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한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 자, 꿀팁 효과로 인해서 자연 배기가 되는데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면 이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방관이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이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면, 특히 고층은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작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측면으로 비켜서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건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정면 공격이 시행되고 있는 날 보조적 수단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터널 효과에 따른 하염 위협이라고 그랬습니다. 터널 효과가 뭡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이게 창문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은 이건 터널 효과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걸 터널 효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창문 같은 것이 자꾸 열려 있고 닫혀 있고 한다는 것은 공격과 후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터널 효과에 따른 하염 위협은 측면 공격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문이나 창문을 개방할 때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공격과 후퇴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명 검색을 하는 대원이 비교적 열과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두 번째 접근 통로를 발견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단일 접근 통로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할 때 인명 검색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단일 통로밖에 없어. 길이. 측면을 할 수가 없어. 단일 통로밖에 없다니까. 그럴 때는 측면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생각지도 않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아도 학습 효과가 없어도 이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뭐 SOP나 이런 문제들이 앞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대충 우리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이게 기본적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스피드 핸들을 소화전을 돌릴 때, 자, 소화전을 돌릴 때 약간 반 바퀴 정도 열어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긴급할 때 사용할 때 이게 틀다 보면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열어놓으면 이게 열린 건지 닫힌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 바퀴 정도 열어두는 겁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예.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오일 주입, 녹 제거 작업 후에 한다. 이건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는 거죠. 또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 간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서 수질에 인한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 소화전을 열면 모래 같은 것이 나옵니다. 급격하게 열어서 하게 되면 안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의 원인이 된다. 민원의 발생이 원인이 된다는 게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화전 열 때는 살짝 열어서 약간 그 모래 같은 것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물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밸브 개방 시에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부를 먼저 밸브를 개방할 때는 말이죠. 소화전을 밸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 전수를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는 문제. 뭐 약간 사각지대 문제지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대원의 안전교육 방법에 소방교에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자, 시범 실습식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여기서, 자, 시범 실습식과 강의식을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의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강의식이라는 문제는 경제적이다. 그렇죠. 모아놓고 그냥 강의하기가 경제적이죠. 돈은 별로 들어갈 일이 없어. 강사만 한 사람이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될 수가 있고, 또 정보 전달도 빠르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호, 뭐 자극의 문제, 학습 효과도 좋고, 이런 것들이 강의식의 장점이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시범 실습식 교육에서 장점은 말이죠. 이해도 측정이 용이해. 왜냐하면 시범을 보이잖아, 와서. 조교가 시범을 하잖아요. 그럼 이해가 빠르지. 그 다음에 의사 전달 효과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강의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 요소를 포함하는 기술 교육에 적합합니다. 기술 교육은 시범이 필요하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시범 실습식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성 상호 자극에 대한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강의식 교육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뭐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중요하다. 제가 별 4개를 항상 치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다 맞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랭크 버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프랭크 버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프랭크 버드와 하이니의 이론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이니. 자, 이게 우리가 최신 이론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5단계를 순서대로 한 것인데 굉장히 쉬운, 아마 이번 교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프랭크 버드는 말이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원인보다는 기본 원인까지도 제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은 끝난 거야. 자, 저의 부족이 있었어. 그 다음에 기본 원인이 있고 직접 원인이 있고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프랭크 버드의 이론이 이 얘기 다 딴 게 없어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직접 원인 말고 기본 원인까지 제거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예. 하이니는 좀 다르죠. 하이니는 뭐 아시겠지만 약간 뭐 사회적 환경이 있고요. 예, 사회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의 결함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전한 상태가 있고, 불안전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프랭크 버드니까 기본 직접 원인 사고만 알면 끝나는 거죠. 예, 좋습니다. 다음에 8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또다시 안전교육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예. 약간 좀 다 읽어야 되는 박스의 문제는 주관식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간도 쫓기고. 그런데 우리가 뭐 책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지식이란 것은 말이죠. 이 지식교육이란 것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문제를 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문제 풀이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능은 뭡니까? 기능교육이란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지식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태도교육 같은 것은 뭐 예의범절 그런 거잖아요. 예의범절 이런 말이 나와야 태도교육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문제 해결 같은 것은 뭐 위험예지, 예. 위험예지 훈련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고 또 뭐 지혜로 뭐 이렇게 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고, 자, 뭐뭐는 현장에서 실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기능입니다. 그렇죠? 기능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죠. 자, 위험 예지 훈련의 훈련 시트 작성입니다. 예. 뭐,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한 장에 봅시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한 장의 시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예, 기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밝은 분위기가 아니 어두운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로 해야 되죠. 예, 이거는 뭐 답이 나오는 거야. 누가 어두운 분위기로 그리겠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위험 예지 훈련의 훈련 시트는 밝은 분위기로 그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원의 친숙도가 큰 상으로부터 선정하는 방법이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간단한 조사, 잘못된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의로 제작한 도해는 안 된다. 고의로 제작한 도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재해조사 시에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각지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재해조사를 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서 몇 가지가 딱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가능한 한 가해자의 진술을 듣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죠. 어떻게 재해조사하는데, 사고조사를 하는데 가해자의 진술을 듣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 조사죠. 답은 일단 나왔고, 자, 가능한 빨리 착수를 해야 돼요. 현장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보면은 허점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약간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내용을 계속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하고 현장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현장 활동인데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머리에 쌓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프 문제. 매년 나오죠. 예,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까다롭게 냈어요. 순서를 나열하고 했었지. 과거에는 제일 강도가 제일 센 거, 제일 약한 거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나왔으니 조금 쉽지는 않다. 예, 한 두세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인장 강도를 물었어요. 인장 강도를 물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인장 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세 개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약한 것은 면이야. 이것이 제일 약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이 마모성과 인장 강도에 따라서 제일 약한 것은 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것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제일 꼴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두 개가 끝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다가 붙어야 돼. 가와 다가 붙은 게 딱 두 개가 있네. 그렇잖아요. 답은 벌써 이 둘 중에 한 개야.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있고요. 이 라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라가 있고, 나가 있고, 라가 있는데, 여기 좀 애매하죠. 공부를 하다가도, 나이론인가, 폴리에틸렌이 더 강도가 높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하는 것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에 높은 것과 저도 항상 강의할 때 높은 것 위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순서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좀 더 약하고 그 다음에 나이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산업용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업구조용 장비. 자, 봅시다. 슬링. 여러분, 슬링을 아시죠? 슬링은 뭡니까? 슬링은 말이죠. 두께가 2에서 2.5cm 정도의 넓이가 있고, 그리고 값이 싸고 그래서 잘라서 쓰기가 좋고 또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이게 밀착됐을 때 살이 붙었을 때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벨트 대용으로 사용하고요. 아니면 또 도화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나 구조용 로프로 쓸 수는 없어요. 부조용으로 쓸 수는 없죠. 그게 보조로 쓰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슬링은 로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이거 틀렸고요. 네. 자, 구조활동 시에 잠금장치에 있는 카르비나를 사용하는. 자, 우리 카르비나가 D자가 있고 팔자가 있잖아요. 있죠? D자가 있습니다. D자는 어떻게 여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잠금장치를 행으로 쓰면은 로프가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종방향으로, 그렇죠? 종방향으로 충격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종방향이 아니고 행방향으로. 행방향으로 충격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뒤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틀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프를 세척할 때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맞습니다. 로프를 세척할 때 중성세제를 풀어서 미지근한 물에 흔들어서 씻는 거예요. 세탁기에 돌리면 안 돼. 세탁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뺀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답은 3번이 맞아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탄력과 보건성이 떨어진다? 아니, 안전벨트가
내구성도 뛰어나고 탄력과 보건성도 좋아요. 예, 탄력과 보건성도 좋은 거고, 예, 또 내구성도 뛰어난 겁니다.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리고 5년 사용하면은 교체하는 게 맞아요. 5년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학보호복 순서를 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예. 앞으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많잖아요. 뭐 사실 나오기 뻔해. 사학지대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거 외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순서가 자주 나온다. 이번에 소방자동차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소방교시면 분명히 소방자동차에서 한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소방자동차에 나왔다 하면 순서가 또 나왔을 거야. 그죠? 예, 뭐 급수, 뭐 방수 정지, 뭐 순서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화학보호복 착용 순서도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를 물었어요. 굉장히 쉬운 걸 물었습니다. 가장 아이고. 자, 가장 나중에 진행해야 하는 것을 물었으면 가장 나중에는 말이죠. 장갑을 착용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 우리가 말이죠. 화학보호복을 해서 뭐 하의를 착용하고 상의를 착용하고 뭐 공격기 등지기를 메고 하는 것은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갑을 벗고 하는 거예요. 끼고 하면 둔해서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알면 돼요. 딴 건 볼 것도, 이번 문제는 딴 거 볼 게 없습니다. 예, 순서는 뭐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게 하의를 착용하고 등지기를 착용하는 거예요. 예, 요거 순서. 하의, 등지기. 이렇게 우리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의, 등지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사학시대 문제죠. 아니, 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특별하게 특별히 우리가 공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문제는 찍을 수가 있다. 이제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에도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자, 일단 구조 매트의 부속품을 포함해서 50kg죠. 네. 50kg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렸어요. 자, 나머지도 봅시다. 이걸 30kg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딴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구조 매트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 압력을 초과할 때는 자동 배출.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야.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여기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공부를 안 해도. 예, 우리가 소방관들은 누구나 보면, 이건 당연한 말이야. 공기가 압력을 초과하면 당연히 자동 배출이 돼야지. 자, 제조사가 제시하는 설치 방법에 따라서 구조 매트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낙하자가 낙하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입니다. 매트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긴급하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구조 매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낙하 충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구조로서 낙하 면적과 접촉할 때에 이게 공기를 살짝 빼지 않으면 말이죠. 튕겨져 나가서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미끄러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외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쁜 말이 뭐가 있어? 다 좋은 말이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 설치하는데 30초만 안다면 답은 나온 거야.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면 우리가 로프의 매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디짓기가 있고요. 마디짓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매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결착이 있죠. 움켜매기. 예, 마디짓기를 갖다가 결절이라고 하죠. 예, 요거는 연결이라고 하고요. 연결.
잘 이렇게 빨리 정확히 쓰이지가 않는데, 그 다음에 이걸 결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절은 뭡니까? 결절은 로프 사이에 매듭을 만드는 것이야. 그렇죠? 예, 매듭을 이어매기는 뭡니까? 로프 부족할 때 서로 연결하는 것이야. 또, 움켜매기는 뭐냐? 어디 묶는 거야. 말뚝매기, 어디 현수로프 할 때 묶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세 가지를 알고서 우리가 보면 매듭의 명칭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절반 매듭은 뭡니까? 절반 매듭은 말이죠. 요거는 매듭이야. 매듭, 아시죠? 요거는 결착이란 말이에요. 결착. 로프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절반 매듭은 말뚝매기를 하고 절반 매듭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로프를 여기다 앵카에 로프를 묶을 때 말뚝매기를 하고 절반 매듭이나 옥매듭으로 마무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묶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결착이지. 그죠? 결착이에요. 그 다음에 말뚝매기도 마찬가지로 결착이잖아요. 묶는 거니까. 결착이죠. 그 다음에 두 개 팔자 매듭은 말이죠. 우리가 로프 가운데다가 어디 고리를 만들어서 걸 때 쓰는 거야. 우리가 뭐 자동차 후크에 걸든지 아니면 어디 우리가 중간에 어떤 보조적으로 우리가 고정시킬 때 거기다 거는 거야. 원을 만들어서 거는 겁니다. 그게 두 개 팔자 매듭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두 개 팔자 매듭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마매기도 뭐야? 가마매기도 우리가 보조적으로 묶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앵카에다가 우리가 두 개가 있어. 한 개를 로프로 묶어서 현수 로프를 설치했어. 그럼 여기다가 가마매기를 해서 또 보조적으로 하나를 합니다. 왜? 이 로프가 잘못됐을 때 여기에 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마매기를 해서 또 보조적으로 옆에다가 앵카에 걸어 놓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게 가마매기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면 결착이야. 결착이에요. 그렇죠? 답은 3번이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강 시간에 내가 로프까지 묶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현수로프 설치하는 겁니다. 현수로프가 뭔지는 아시죠? 예, 현수로프는 우리가 하강할 때 우리가 뭐 옥상도 좋아요. 옥상이나 뭐 산에 어떤 나무에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옥상에 앵카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을 현수로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현수로프가 하는데 필요하면 현수로프를 보조로프로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현수로프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한 개를 묶고 또 한 개를 또 보조적으로 묶어서 한 개가 문제되면 한 개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예. 안전 로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로프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밑에서 우리가 대원이 또 하나를 로프를 이렇게 잡아서 로프가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유도 로프. 다 안전 로프예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지지점은 완전한 고정 물체에 택해야 되고 이 지지점은 완전히 고정돼야 된다. 이것이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고정적이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떨어져 버리지 위험하지. 그렇죠. 예. 하중에 걸렸을 때 충분히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 아닌가요? 맞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강 지점의 안전을 확인하고 로프를 투하한다. 자, 하강 지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로프는 위에서 던지는 겁니다. 예. 던질 때 로프 백. 자, 로프 백으로 해서 던지면 굉장히 로프가 꼬이지 않고 위에서 던질 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로프 꼬임이야. 꼬이면 로프가 중간에 걸려서 이렇게 꼬여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로프 백을 사용하면 좋아요. 손상도 안 되고 엉키지도 않고. 예, 좋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다. 자, 로프는 안전을 위해서 한 겹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프는 말이죠. 두 겹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구조 로프는 말이죠. 10.5에서 12mm. 이것이 구조 로프의 굵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겹을 쓰는데 9mm 이하는 반드시 두 겹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물론 기본은 2겹이야. 그런데 뭐 우리가 스톱 하강기 같은 거 1겹으로 쓰잖아요. 예, 물론 1겹 쓸 수 있어. 그러나 기본은 로프가 2겹이고요. 9mm 이하는 반드시 2겹입니다. 그래서 자, 1겹으로 사용해서 원칙이 아니고 2겹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9mm 이하는 반드시 2겹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1겹을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이용한 응급하강에 대한 설명이죠. 예, 좋습니다. 자, 응급하강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2, 3층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 2, 3층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사다리를 설치를 하면 사다리가 말이죠. 쭉 5개 정도의 가로대가 올라가야 돼요. 자, 사다리의 가로대가 뭡니까? 사다리가 있으면은 이것은 지주라고 얘기하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것은 가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로대가 한 5개 정도 위로 올라갈수록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대원이 잡고 있고, 자, 밑에서 로프를 넣어서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개 정도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2, 3개 정도 밑에 가로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로프에 2.5m 간격으로 2겹 8자매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5 간격으로 8자매듭을 만들어서 요 고리마다 안전벨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걸어줘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예? 응급상황이 급할 때, 요 구조 대상자들을 안전벨트를 씌워가지고, 안전벨트를 계속 이 고리에다가, 이 로프에 있는 2.5m 간격으로 있는 고리에다 걸어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로프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응급상황이야. 자, 그래서 5개가 맞고요. 2, 3개 밑에서 가로대 뒷면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로프는 약 2.5m 간격으로 8.8m를 만든다. 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5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2.5라는 쓰는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가 대피할 때 말이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이동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보통 복식사들을 접어서 하잖아요. 이럴 때 2.5m 간격, 건물과 건물이 2.5m 간격 이하일 때는 사다리를 놓고 해서 건너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2.5입니다. 예, 요것도 2.5고. 2.5가 들어간 것들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답은 2.5다. 굉장히, 뭐 내용은 거창하겠어. 내용은 그냥 뭐 갈로를 쳐놓고 주관식 말을 뭐 이렇게 거창히 했지만 결국은 2.5에 대한 쉬운 문제다. 이렇게 읽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2.5.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현장에 갇혔거나 길을 잃었을 경우의 행동. 이것도 뭐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예. 예, 굉장히 뭐 우리가 쉬운 문제인데. 자, 일단은 봅시다. 이게 구조 대상자가 갇혔다는 게 아니고 소방관이 갇혔다는 거야. 소방관이 뭐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공기호흡기에 공기가 다 돼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방향을 잃은 대원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좋은 말이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능한 처음 검색을 시작했던 방향으로 기억해서 내서 되돌아가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항상 벽을 잡고 들어갔다가 다시 막히면 벽을 잡고 들어갔어. 막히면 다시 반대로 벽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갇혔거나 길을 잃었다면 다른 대원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구조 경보기를 켜고 또 창문을 통해서 소리 지르고 알리고 또 랜턴, 후레쉬를 천장을 비춰서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까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밖으로 던지고, 그런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구조대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구조대원 안 오면 죽을 거야? 그렇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명구조 경보를 켠다. 이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했죠. 예, 좋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사고 현장 구급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학습을 했다고 하면, 예, 우리가 소방 전술을 공부했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항상 얘기하지만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장 활동이기 때문에 답이 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안전한 대응을 위해서 현장이 건물 내부라면 환기구 주변에 있으면 안 되지. 환기구 주변은 연기와 열기가 나오는데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이거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안전구역에서는 대량 환자의 경우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환자를 분리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중증도 분류해서 거기 응급이냐 긴급이냐 비응급이냐에 따라서 병원으로 다 분산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병원에도 우리 대원들이 또 나가 있잖아요. 맞는 겁니다. 안전구역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증도 분류는 안전구역, 중증도 분류는 안전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오염구역에서는 환자 이동으로 인한 오염구역 확장을 주의하면서 빠른 환자 이동을 한다. 척추 손상 환자 시 빠른 척추 고정을 적용한다. 오염구역에서는 말이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환자에 대해서. 오염구역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척추 손상 환자가 있다면 빨리 고정을 빨리 시켜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오염구역. 자, 오염구역에서 척추 손상 환자는 빨리 척추 고정을 적용한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염 통제 구역에서의 구급 처치는 기본적으로 인명소생술로 기호순, 경추 고정 CPR 후 정맥로 확보, 전신 중도 평가 및 처치가 포함된다. 자, 우리가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정맥로 확보는요, 안전지역에서 하라고 됐습니다. 콜드존에서 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것이 여기 정맥로 확보가 항상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지역에서 하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문제집에다 제가 분명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제가 강의할 때도 이걸 조심해라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그렇죠.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정맥로 확보는 안전이 콜드존이다. 콜드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도착 시에 구급차 배치 요령입니다. 자, 이것도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고, 문제도 시험에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구급차 배치입니다. 구급차 배치.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구급차 배치인데요. 구급차 배치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30m, 우리가,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도로 외측에, 20번이에요. 도로 외측에 정차시켜서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건 당연히 틀린 것을 물었잖아요. 당연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로 외측이 교통장애를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바람을 등진 방향에 주차시킨다. 바람을 등져야지. 그럼 맞바람 맞을 거야? 아니, 여기서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맞바람 맞으면 안 되지.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죠. 그냥 풍상으로 있어야죠. 풍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풍하에 있으면, 아니, 풍상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풍상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맞는 겁니다. 자, 위험물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아니라면 30m다. 자, 그러면 차량 화재는 30m고 위험 폭발물은 몇 m입니까? m가 다르죠. 600에서 800이야. 600에서 800m에 벗어나가야 되고 차량 사고, 차량 화재는 30m입니다. 요거 두 개만 알면 돼.
야, 600에서 830m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자, 바람을 등지고 주차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30m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구급 차량의 전면이 주행 차량의 전면을 향한 경우에는 구급 차량이 가는데 주행 차량의 전면이 온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말이죠. 비상등만 켜야 돼요. 경광등은 꺼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제 문제집에 있습니다. 요걸 바꿔놨어요. 요걸 이렇게. 그래서 경광등과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만 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누가 보다도 이런 문제는 나올 것 같다. 공부하신 분들 알아요. 아, 요것은 바꿔서 낼 수 있겠네. 제가 똑같은 문제를 문제집에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해서 중증 정도 상태에 따라서 응급처치 및 순위를 결정할 때, 자, 분류 등급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과연 이 등급의 지연이냐, 그 다음에 긴급이냐,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상이 전신적인 증상이나 효과를 유발하지만 아직까지 쇼크 또는 저산소증 상대가 아니다 그랬어요. 쇼크나 저산소증 상대가, 여기에 쇼크와 저산소증이 오면은 요거는 긴급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 응급이란 말이야. 예. 응급이에요. 응급사항이에요. 또 전신적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행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위험 없이 45에서 60분 정도 견딘다는 것은 응급이야. 응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내용들은 말이죠. 응급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응급사항의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야? 척추 손상은 이건 응급이야. 응급입니다. 긴급이 아니에요. 척추 손상은. 그 다음에 단순 두부도 응급이야. 조절이 안 되는 출혈은 긴급이죠. 이거는 바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긴급 사항이에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발성 주요 골절도 응급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죠. 됐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환자의 긴급 이동이냐, 응급 이동이냐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말이죠. 긴급 이동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긴급 이동이라는 것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긴급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발 위험, 붕괴 위험, 이럴 때가 긴급 이동이에요. 그 외에, 그러니까 긴급 이동은 전혀 거기서 척추나 이런 걸 손댈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게 긴급 이동이란 말이죠. 응급 이동이라는 것은 척추 고정할 시간 정도는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럼 거의 긴급이라는 것은 사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차량사의 짧은 KD, 쪽경 구조 장비를 고정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을 때 사용됩니다. 응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고정장치를 이용할 시간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것도 응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즉각적인 이송이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것도 응급이죠. 요하는 경우에 응급이죠, 이것은. 그러나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은 긴급이에요. 이거는 환자를 바로 일단 밖으로 빼내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붕괴, 붕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22번은 그렇게 해서 자, 넘어가고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기도 폐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 확보 유지 장비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요. 병원 전 심정지 환자나 외상 환자, 어이구, 왜 이러나. 자,
자, 심정지 환자는 외상 환자, 기도 확보 시에 유용하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성문위 기도기보다 삽입 방법이 용이하다. 예, 뭐 용이한 것은 많으니까요. 예. 자, 일회용이라 그랬습니다. 일회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일회용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아이겔, 이건 일회용이야. 네, 일회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드 튜브,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관 내 삭관도 마찬가지야. 후드 마스크, 이건 다 순서대로 있어. 40회 정도 쓸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답이 나온 거야. 물론 다른 내용도 있죠. 예? 심정지 환자나 외상 환자한테 굉장히 유용하다. 예?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문이 기도기보다 삽입 방법이 용이하다. 예? 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이냐 아니냐는 것은 답이 나온다. 공부를 쉽게, 뭐, 답을 쉽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의료 장비 중에 호흡 유지 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교수에는 분명히 구급 장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삽입관. 자, 코 삽입관 아시죠? 코 삽입관은요, 24에서 44%의 우리가 산소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고농도 산소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 이유는 뭐 이제 뭐 답답함을 못 이긴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환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산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낮은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24에서 44. 비제호흡 마스크는 말이죠. 고농도 산소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고농도 산소 85에서 100%. 이게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단순 얼굴 마스크는 입과 코를 동시에 덮어주고 얼굴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뒤에 끈도 있겠지만 입 밀착돼야 안 그러면 뭐 새 나가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고. 벤츄리 마스크, 벤츄리 관을 앞에 끼우는 벤츄리 마스크 아시죠? 예? 벤츄리 관을 이렇게 끼우는 벤츄리 마스크가 있죠. 이건 특정한 산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농도 산소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몇 퍼센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특수한 용도로 산소를 제공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고, 표준 얼굴 마스크에 연결된 공급 배관을 통해서 고농도가 아니에요. 특정한 산소를 주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맞죠? 예. 자, 교시에는 장비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25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 얘기가 나왔어요. 예, 기본이죠.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좋습니다. 자, 심장의 심막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나갔던 심실의 피가 심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아주는 거죠. 연결을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왼심방은 허파로부터 혈액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왼심실로 가서 동맥으로 뿌려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신의 혈액을 동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허파가 있고 허파에서 피를 청소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맥이 들어와서 정맥혈이 허파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서 왼심방으로 가서 왼심실로 가서 전신 동맥에서 동맥 뭐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까지 뿌려지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혈관계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조직으로, 자, 동맥이에요. 혈관계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조직으로,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왼심실에서 뿌려지는 거잖아요. 전신에 혈액을 이동시키면서 허파동맥을 포함한다. 허파동맥은 제외하죠. 이게 지금 에리까리한 게 말이죠. 허파동맥이라고 해서 이게 동맥이 아니고
정맥혈이죠. 그죠? 정맥의 더러운피예요. 다시 말하면 허파동맥은 말이죠. 허파로 더러운 정맥이 올라와서 대정맥을 통해서 허파로 피를 청소하기 위해서 들여보내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 이것이 폐동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은 동맥인데 사실은 정맥혈이죠. 그렇죠? 예. 또 여기 보시면 또 허파정맥이 있어요. 허파정맥은 다르죠. 허파정맥은 이건 폐정맥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더러운 피가 아니고 이 폐에서 심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허파동맥은 말이 동맥 같지만 사실은 정맥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틀렸어요. 이걸 제외해야 된다. 이걸 제외해서 동맥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외해야지. 이것은 정맥혈인데. 그렇죠?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교재에. 예, 그렇게 이게 말이 이제 이건 동맥이다 하니까 이건 깨끗하고 청소가 된 깨끗한 피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명칭이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동맥 사실은 말이죠. 허파 정맥이 맞습니다. 명칭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약간 사각지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 한 2개 정도, 그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